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 신속처리 안건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놓아줘야 한다고 말해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데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 7개월 만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내린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에서는 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휴일 밤사이 내렸던 비는 아침에 그치고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영 캐스터, 밤사이 비가 요란하게 쏟아지던데 언제 그치는 겁니까? 네, 어젯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비가 쏟아졌는데요. 다행히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는 빗줄기가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는 모두 그쳤었는데요. 지금 다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나왔을 때 우산은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는 오늘 아침까지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낮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제주 산지에서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환사용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어젯밤부터 황사와 함께 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호남과 경남에서는 일시 공기가 탁하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9.9도, 전주 11도, 광주 10.1도입니다. 낮에는 서울 15도, 대전 17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당 대표들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자리에선 남북관계부터 민생 문제, 선거제까지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여야 대표들이 모인 환담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해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곧바로 이어진 만찬 자리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만 참석한 채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자리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으로 온 각 당 대표에게 답례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만큼 개인적으로 집에 초대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속 깊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 대화는 외교 안보, 민생, 선거제도 개혁, 개헌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의 경제 안보 정책인 민부론과 민평론을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모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분기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며 구성한 기구지만 지난해 11월 첫 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어제 만찬 자리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참석자들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손을 들어 격해진 분위기를 진정시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내용은 강대엽 기자가 전합니다. 만찬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가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다른 당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황교안 대표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서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등 매우 회담이 열기가 고조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문 대통령은 양손을 들어 두 대표를 말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노영빈 비서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 일자리 정책을 거론하는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을 찾는 게 정말 힘들다며 야당에도 입각의 문호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노 실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놓아줘야 한다고 말해 이르면 다음 달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는데 노 실장은 미진한 부분으로 일자리와 남북관계, 검찰개혁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 안 된 건 결국 일자리라며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선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도 입각을 제안하는 등 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대해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안하는데 자신이 없다며 다들 고사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노 실장은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놓아드려야 한다고 말해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참모들의 차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미가 가급적 빨리 마주하도록 미국 측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하에 우리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아파트값 급등을 언급하며 초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과 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면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동맹과 관련이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며 관계가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실장은 동맹인 미국과 지소미아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는 지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결의하에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도 정의용 실장은 미국은 한일의 중요한 동맹이라면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동맹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번 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정치 논리를 확인시켜준 셈일까요?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어제 만찬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지난해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 SNS에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사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자신의 공간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의 팀이 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지난 4일엔 전 의원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이 지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선거 당시만 해도 전 의원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화합과 지지자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지층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총선을 향해서 이재명 이슈가 이제 분열의 분화점이 돼서는 안 되는데 당내 단속을 미리 들어간 것이다. 여권의 잇따른 화합 행보가 내년 총선에서 지지자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사실상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재판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18일 만인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어제도 검찰 조사에 불응한 정 교수는 구속 이후 10차례 출석 요구 중 6차례만 응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한 채 공소장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될 정 교수의 혐의는 총 11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기소된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펀드 투자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이를 친동생 자택에 숨긴 의혹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 사실상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셈인데 이제 남은 건 조 전 장관의 소환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와 정 교수의 WFM 주식 차명 매입에 관여했는지, 웅동학원 위장 소송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정 교수 변호인단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공식 발족하고 세월호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돌입합니다.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과 구조 작업은 물론 이후의 진상 규명 작업까지 모두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5년) 전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목포해경 소속 123 정장인 김모경이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선박안전관리감독부실 책임, 청해진에 온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이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 만에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합니다. 사실상 재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밝히지 못했던 진실들을 이번에 다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존 반응이 있었던 학생을 배로 옮기다 학생이 숨졌고 정작 헬기엔 김석준 당시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확인된 만큼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더 있을 걸로 보고 백서를 쓰는 수준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이 참사 원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구조 책임자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며 33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던 한 선수에 대해 법원이 9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국내 가족과 머물며 이 수입으로 생활한 게 주요 이유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 프로축구로 데뷔한 30대 김모 선수는 2016년 초 중국 프로축구 구단으로 이적해 약 3년간 활동하기로 계약했습니다. 2016년 당시 지급받은 연봉은 30여억 원. 그런데 김 씨는 이 수입을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2년 후 세무조사에서 이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서 측이 김 씨에게 소득세 9억여 원을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가 한 차례 불복했지만 재심 청구가 기각됐고 이듬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역시 지난달 25일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직업과 자산 상태, 김 씨가 세대주인 서울의 가족 주소지 등을 비춰볼 때 김 씨를 거주자로 봤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일정 거주지에 머물면 거주자로 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셨지만 한국과 중국을 두 군데를 비교를 했을 때 한국과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해서 한국에서 거주자로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중국에서 집 등 별도 자산이 없고 독자적인 생활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중국 수입 대부분을 국내에서 고가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사는 데 썼고 김 씨 배우자가 수입 중 2억 원가량을 생활비로 지출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내내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얼마 전 골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8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에도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할까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부터 고 조비오 목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서전에서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는 전 씨 측의 요구로 당시 헬기 조종사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이들은 과거 조사에서 광주에 투입됐지만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을 주장하며 재판 불출석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한 상태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 씨를 재판장에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불출석 사유가 사라진 거죠. 재판부는 반드시 출석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치매 등 전 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의심을 받는 만큼 법원에 허가 번복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그제 인천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긴급 착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된 기종인데 정비 횟수가 유독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제의 여객기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2017년 12월 28일 도입한 A350 기종입니다.
도입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하늘에 떠있던 항공기에서 엔진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인천에서 이륙한 지 3시간 50분이 지나자 오른쪽 날개에 장착된 엔진이 꺼진 건데 하나의 엔진으로도 비행은 가능하지만 비상 절차에 따라 가장 가까운 필리핀 마닐라에 오후 10시쯤 착륙했습니다. 승객 310명은 마닐라 현지 호텔에 머물렀다가 대체 항공편을 타고 다음날 오후 5시쯤 원래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현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연료 공급 계통에 이상이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기는 아시아나 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A350 기종 10대 가운데 두 번째로 정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MBN이 입수한 내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정비 횟수는 22건에 달합니다. 네 번째로 도입한 항공기인데도 3년 전에 처음 도입한 항공기의 정비 횟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A350은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2025년까지 30대를 도입할 예정인 주력 기종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조사단을 파견해 해당 항공기에서 발생한 엔진 결함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일명 경단녀의 현실을 잘 반영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죠. 이런 경단녀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갈 길이 여전히 멉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82년생 장미란 씨. 10년 전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뒀지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유연 근무가 가능해 퇴근 후 자녀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앞에 마중을 나갈 수도 있고요. 쇼핑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몇 기업들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력 단절 여성에게 사회 복귀는 먼 얘기입니다. 급여가 적거나 계약직 업무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특히 정부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직업 교육을 통한 취업률조차 10%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마련하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제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 지원책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에 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도적인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여성 직군의 근무 상한 연령을 남성보다 낮게 정한 국가정보원의 규정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을 다르게 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A씨 등 여성 2명은 지난 1986년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전산사식 직렬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9년 해당 직렬이 폐지되자 계약직으로 재임용돼 일하다가 만 45세가 된 2010년 퇴직했습니다. 해당 직렬의 근무 상한 연령은 만 43세로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A씨 등 2명은 이 같은 국정원의 규정이 남녀 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며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근무 상한 연령은 만 43세, 남성들이 일한 건축물 유지보수 직렬 등은 만 57세였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들만 일한 직렬의 근무 상한 연령을 남성 직렬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남녀 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직 직원 규정이 상위법령을 어긴 것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지면 포장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허술한 방사성 물질 관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도로입니다. 쩍쩍 금이 간 도로 틈 사이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났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방사성 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지면 포장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한국의 감사원격인 일본 회계검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1원전 부진의 이러한 균열은 41곳이나 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흡수된 빗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후 그대로 지하수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 회계검사원은 균열을 사실상 방치해둔 도쿄전력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유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라며 적절한 점검과 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일본의 허술한 관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13일에는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66개나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23개가 빈자루로 발견됐지만 일본 정부는 폐기물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중국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오늘 0시를 기해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답게 1시간 만에 매출이 우리 돈 16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참여한 터라 최종 매출액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맞이한 11일 0시. 광군제 시작과 함께 전광판 위로 매출액을 나타내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거래액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500억 원을 넘어서는데 걸린 시간은 1분 36초로 지난해보다 약 30초가 더 빨랐습니다. 5분 25초 만에 300억 위안, 12분 49초 만에 500억 위안을 돌파한 거래액은 1시간 만에 1조 위안, 우리 돈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전체 거래액 35조 원, 참여 고객 수는 5억 명을 넘겨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알리바바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계획하며 시작된 광군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78개 국가와 지역에서 20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해 100만 개 이상의 신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사드 보복이 계속되는 분위기에서도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는 어떤 성적을 올릴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화난 아기로 풍자한 베이비 트럼프 풍선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기저귀를 찬 채 스마트폰을 들고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풍선. 미국 엘라베마주 풋볼 경기를 보러 온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 밖에 세워졌는데요. 한 남성이 칼로 옆구리를 마구 찔러 흉측하게 바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남성이 체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의미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건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지난달 영국에 밀입국하려다 냉동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9명의 신원이 모두 베트남인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고자 가족을 두고 나선 가장들과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먼 길을 떠난 청년들. 이 중에는 10대도 10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대출을 받아 밀입국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남은 가족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고 하는데요. 한편 베트남 경찰은 밀입국 알선과 관련해 10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홍콩 경찰이 16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숨진 한 대학생에 대해 홍콩 경찰이 망언을 해 더욱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 대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 경찰이 바퀴벌레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샴페인을 터뜨려 축하해야 한다고 외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이 문책을 받았다며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 줄 모르는 가운데 24주째를 맞은 홍콩 시위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은 유통업계의 대목이라 불리는 일명 빼빼로데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막대 과자의 판매가 준 대신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래떡을 선물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오늘은 농업인의 날인데요. 길쭉한 모양의 가래떡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떡집들도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11월 11일을 가래떡데이로 정하고 여러 이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 쌀 소비도 늘리고 전통의 맛을 두루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게 느껴지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눕혀져 있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 대형 나무는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뉴욕 시내를 밝게 비춰줄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미국 뉴욕의 관광 명소 록펠러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 나무는 뉴욕의 한 주택가에 있던 가문비 나무를 뽑아온 거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24m. 곧 수만 개의 크리스마스를 밝힐 전구들로 가득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